새벽의 정적을 깨고 낯선 휘파람 소리가 복도를 감쌉니다. 평소 과묵하던 경호원이 무심코 내뱉은 그 멜로디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집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중년의 남성이 그 소리의 발걸음을 멈춰섭니다. 끊이지 않는 휘파람 소리. 남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맙니다. 눈물을 쏟고 있는 이 남자는 바로 이 회사의 오너 김도훈 회장입니다. 그 멜로디는 12년 전 실종된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단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호원은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자신이 왜 그 곡조를 흥얼거리는지도 모른 채 묵묵히 근무를 설 뿐입니다. 기억을 간직한 자와 잃어버린 자, 두 사람 사이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재성그룹 본사 41층 복도는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직 조명만이 긴 통로를 서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박지호는 여느 때처럼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검정 수트를 입고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그는 복도 끝과 끝을 천천히 오갔습니다. 발걸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규칙적이었습니다. 늘 일정한 속도와 보폭을 유지했습니다. 흡사 정교한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지호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과는 업무상 필요한 말 외엔 섞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도 구석 자리에서 홀로 빠르게 끼니를 해결했고 회식은 불참하기 일쑤였습니다. 쟤는 정말 입을 안 여네. 가족관계는 몰라 통말을 안 하니. 동료들은 지호를 특이하게 봤지만 실력 하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회장의 동선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본사 경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존재감을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눈에 띄지도 기억에 남지도 않게 그저 그림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무심결에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감미로운 선율이었습니다. 묘하게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지호는 본인이 휘파람을 불고 있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도훈 회장이었습니다. 58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은 단정했고 네이비 수트는 빈틈없이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면증 때문에 새벽녘에 종종 집무실을 찾곤 했습니다. 도훈이 복도에 들어선 순간 낯익은 휘파람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도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선율, 저 휘파람 소리. 12년 전 타국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도훈의 뇌리에 찰나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던 거실, 소파에서 숙제하던 13살 아들. 연필을 쥔 채 고개를 까딱이며 불던 그 휘파람.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멜로디였습니다. 도훈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박지호는 여전히 복도를 돌며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도훈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봐. 도훈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지호가 휘파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즉시 자세를 고쳐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방금 그 휘파람. 도훈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 곡 어디서 배웠나? 지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휘파람이라니 내가 휘파람을 불었나? 전혀 기억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는가?
도훈이 재차 물었습니다. 그의 음성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내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도훈은 지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짙은 눈썹, 선명한 이목구비, 날렵한 콧날, 그리고 그 눈매, 도훈의 머릿속이 헝클어졌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하지만 도훈의 본능은 이성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12년간 굳게 닫아 걸었던 빗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박지호입니다. 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훈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2년 전 해외에서 실종된 아들의 이름도 지호였습니다. 김지호, 하지만 성이 달랐습니다. 박지호, 김지호, 우연일 거야. 흔한 이름이니까. 도훈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이는 25입니다. 25.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딱 25일 겁니다. 도훈의 손끝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김도훈은 주머니 깊숙이 손을 찔러 넣어 떨리는 손끝을 감췄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걸로 마무리하지. 내일 인사팀 통해서 자네 신상 파일 좀 올려보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박지호는 정중히 목례를 하고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진 김도훈은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거친 숨이 터져 나왔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도훈은 주문을 외듯 나직이 뇌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뇌리에는 12년 전 그날의 악몽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국제학교 수업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던 아들, 경찰 신고와 대사관 협조 요청, 밤새도록 낯선 거리를 헤매던 그 시간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허무하게 종결되어 버린 수사까지 더 이상의 수색은 불가능합니다. 현지 경찰의 사무적이고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김도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변의 빠른 정리, 귀국,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지만 아내 유선영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지호 더 찾아야 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여보. 선영은 오열하며 매달렸지만 도훈은 매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해.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것 아니야. 그렇게 김도훈은 가슴속에 아들을 묻었습니다. 아니, 묻었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도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3살, 잃어버린 아들 김지호의 얼굴이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표정, 총기 어린 눈동자.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박지호 경호원의 얼굴을 겹쳐보았습니다. 닮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닮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대로 자랐다면 딱 저런 모습일 것 같았습니다. 도훈의 손에서 힘없이 사진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지호야.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2년 전 실종된 아들이 지금 이 회사 복도를 활보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그 아이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김도훈의 머릿속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뒤엉켰습니다. 이튿날 오전 인사팀 최 과장은 박지호의 인사 기록 카드를 들고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박지호 경호원의 신상 파일입니다. 김도훈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름 박지호, 생년월일 2001년 3월 15일,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원룸, 학력 백운고등학교 졸업, 경력 SK 시큐리티 2년 근무, 재성그룹 계약직 6개월,
김도훈의 시선이 특정 항목에 멈췄습니다. 가족관계, 없음, 보호자, 없음 고아원 출신, 도훈은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13세 이전의 기록은 어디 있지? 없습니다. 보고 계신 내용이 전부입니다. 최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13세 이전 기록이 전무하다니 그게 말이 되나? 보육원 입소 기록 자체가 13세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의 행적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도훈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자네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채용 당시 신원 조회상으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범죄 이력도 깨끗하고 군 복무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다만 면접 당시 어린 시절에 대한 질문을 극도로 회피했다는 면접관의 코멘트는 남아 있습니다. 김도훈은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오늘 오후 2시에 박지호 경호원을 내 방으로 올려보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과장이 물러가고 집무실에는 다시 김도훈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파일을 펼쳐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감정이 메마른 듯한 눈빛, 그리고 13세 이전 기록의 부재, 김도훈의 아들 지호가 실종된 나이도 딱 13세였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김도훈은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12년 전 해외 체류 당시 작성했던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10일, 김지호 실종. 현지 경찰 신고 접수 완료. 대사관 협조 요청. CCTV 판독 결과 특이사항 없음. 김도훈은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교하던 지호가 집 앞 500m 지점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 버린 것처럼 그 어떤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대대적인 수색 끝에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순 사고로 추정됩니다. 더 이상의 수사는 무의미합니다. 도훈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찾는다는 건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머무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 유선영은 달랐습니다. 당신 지금 포기하겠다는 거야? 우리 지호를? 선영은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보고 더 이상 어쩌라는 거야? 경찰도 대사관도 다 손을 놨다잖아. 도훈 역시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아내와 죄책감에 짓눌린 남편.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귀국 6개월 후 김도훈은 아내와 자신 그리고 재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입양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잃어버린 아들과 동갑내기였던 정태준을 데려왔습니다. 영민하고 예의가 바른 아이였습니다. 김도훈은 태준에게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조기 유학, 명문대 진학, 혹독한 경영 수업까지. 태준은 도훈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선영은 끝내 태준을 가슴으로 품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태준 군. 내가 아직은. 선영은 태준 앞에서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은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씻을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대체품일 뿐이야. 그 비참한 생각은 태준을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오후 2시 지호가 회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게 도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회장 앞에 서서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안개 도훈이 소파 쪽을 가리켰습니다. 지호는 조심스레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긴장한 티는 안 났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도훈은 지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낮은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네 인사 기록을 검토했네. 예. 13세 이전의 기록이 전무하더군. 지호의 표정이 아주 살짝 굳어졌습니다. 제출할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보육원 들어오기 전엔 어디서 지냈나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호의 답변은 간결하고 분명했습니다. 도우는 지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기억을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전혀, 예. 13세 이전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고라도 있었나? 지호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께선 제가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을 잃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충격 말인가? 그건 역시 모릅니다. 도우는 조심스레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살았던 기억은 있나? 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의 뇌리에 어떤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탁 트인 거리, 낯선 말소리, 따스한 햇살,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 허나 그 장면은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개마냥 흐릿하게 흩어졌습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꿈이지? 외국 거리 같은 장소입니다. 넓은 도로와 고층 빌딩들. 그리고 누군가 제 손을 잡고 걷는 꿈입니다. 도훈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누가 손을 잡고 있던가.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따뜻한 느낌만 납니다. 지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다인가? 예, 그 이상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이라 칭할 수도 없습니다. 꿈인지 상상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도우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어제 불렀던 휘파람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의식 중에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이라면 언제부터지?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원장님께서 제가 종종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다고 하셨습니다. 도우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정말 내 아들이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째서 기억을 잃었을까요? 왜 13세 이전의 기록이 사라진 걸까요? 자네는 가족을 찾고 싶지 않은가? 도훈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어째서 기억이 없다는 건 버림받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체념해버린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만약 버려진 게 아니라면, 만약 누군가 자네를 애타게 찾고 있다면, 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만약 정말 저를 찾는 사람이 존재했다면 진작에 찾았을 겁니다. 12년이나 지났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호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찾지 않았구나. 도우는 12년 전 자신의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빠른 정리, 귀국, 새 출발. 아들을 포기한 건 도운 자신이었습니다. 회장님, 더 물어보실 게 있으십니까? 지호가 물었습니다. 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됐네. 나가보게. 예. 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도우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지호야, 정말 네가 맞니? 도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8세의 남자가 재성그룹 회장이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운은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내 유선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53세의 그녀는 여전히 단아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응. 도우는 짧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2년 동안 이어져 온 정적이었습니다. 오늘 묘한 일이 있었어.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사 경호원 중에 휘파람을 부는 아이가 있어. 휘파람? 응. 지호가 부르던 그 멜로디.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똑같았어. 똑같은 멜로디를. 선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25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름은요, 박지호. 지호. 선영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도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그 사람. 선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본다면 알아볼 수도 있잖아. 선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저녁에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게. 그날 밤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과연 12년 전 잃어버린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신이 장난친 잔인한 우연에 불과한 걸까? 도대체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튿날 아침, 도훈은 출근과 동시에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실장, 12년 전 내가 해외 주재원으로 있을 때 자료를 좀 찾아봐.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3년 6월 현지 경찰 수사 기록, 대사관 공문, 그리고 당시 보안팀에서 작성한 보고서까지 전부. 비서실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회장님, 혹시 그때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하시려는 겁니까? 그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지. 도훈은 묵묵부답이었다. 그저 말없이 창밖을 응시할 따름이었다. 비서실장은 질문을 멈췄다. 그 역시 12년 전의 비극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회장의 아들이 사라졌던 그날, 그룹 전체가 받았던 충격을 잊을 수 없었다. 2시간 내로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홀로 남겨진 도훈은 씁쓸한 과거를 회상했다. 해외 지사장 발령을 받아온 가족이 함께 이민을 떠났던 시절이었다. 당시 지호의 나이는 13살이었다. 아이는 국제학교에 입학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지호는 구김살 없는 아이였다. 매일 아침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설 때면 언제나 환하게 웃어 보였다. 방과 후엔 친구들과 어울려 농구를 즐겼다. 저녁이 되면 거실에 앉아 숙제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현지 음악 시간에 배웠다던 그 민요 멜로디를 지호는 유독 마음에 들어했다. 아빠, 이 노래 정말 좋죠? 그래, 참 듣기 좋구나. 도훈은 아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간지호가 돌아오지 않았다. 시계바늘이 오실을 지나 육실을 가리켜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선영이 먼저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여보, 지호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친구 집에서 놀다 오겠지. 전화를 안 받아요. 그제야 도훈의 마음에도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부부는 차를 몰고 급히 학교로 달려갔다. 학교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은 경비원을 붙잡고 물었다. 오늘 김지호 학생이 스쿨버스를 탔습니까? 네, 사시차에 탑승했습니다. 도훈과 선영은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집까지 연결된 500m 남짓한 거리를 천천히 훑으며 걸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지호의 가방도 신발도 그 어떤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치 연기처럼 증발해 버린 듯했다. 밤 9시가 되자 도훈은 현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13살 난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4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경찰 병력이 출동해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고 CCTV를 분석했다. 그러나 기이한 점이 발견되었다. 버스에서 하차하는 지호의 모습은 분명 CCTV에 포착되었다. 가방을 메고 걸음을 옮기는 장면까지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불과 50임 떨어진 상점 앞 CCTV에는 지호의 모습이 전혀 잡히지 않은 것이다. 이상하네. 경찰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분명히 이쪽 길로 지나갔을 텐데 도훈과 선영은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지호야, 지호야. 선영은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외쳤다. 도훈은 눈에 띄는 모든 골목을 뒤졌다. 쓰레기통, 공터, 건물 뒤편까지 샅샅이 살폈지만 허사였다. 이튿날부터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다. 현지 경찰은 납치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었다. 도훈이 재성그룹의 임원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혹시 협박 전화나 금품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최근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도 없고요. 경찰은 학교 친구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호는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다. 따돌림을 당하거나 비행을 저지른 기록조차 전무했다.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아이입니다. 담임 교사가 단언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대사관의 협조하에 한국 경찰 인력까지 파견되어 수색 반경을 넓혔지만 실오라기 같은 단서 하나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현지 경찰서에서 도훈을 호출했다. 김 선생님, 유감스럽지만 더 이상 수사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고작 일주일 지났습니다. 도훈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CCTV 흔적도 없고 목격자도 전무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잠시 말을 아꼈다. 그리고 뭡니까? 인근 강가에서 아이의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증거물 봉투를 꺼내 보였다. 그 안에는 물에 젖은 운동화가 들어 있었다. 선영이 비명을 지르며 부정했다. 아니야, 저건 우리 지호 신발이 아니야.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경찰이 조심스레 물었다. 도훈은 떨리는 눈으로 신발을 응시했다. 사이즈도 브랜드도 일치했다. 하지만 섣불리 확신할 수는 없었다. 내 아들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정황상 실족 사고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라니요? 시신도 없이 그게 무슨... 김 선생님,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은 경찰의 어조는 사무적이고 냉정했다. 그날 밤 도훈은 본사 상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힘든 건 알지만 업무 공백이 너무 길어지고 있네. 이제 거취를 결정해야지. 무슨 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귀국하게 후임자 발령을 준비해야 하니까. 도훈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도훈과 선영은 무거운 침묵 속에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해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쏟아낸 눈물로 붉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경찰도 손을 뗐어. 대사관 쪽에서도 더 이상은 도울 방법이 없다고 해. 도훈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여기서 끝내자는 거예요? 끝내는 게 아니야.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거지. 현실이요? 우리 지호가 사라진 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당신 정말 지호가 잘못됐다고 믿는 거예요? 고작 신발 한 짝 발견된 거 가지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계속 여기 남아서 뒤져? 언제까지? 도훈도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재성그룹 일도 있고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지. 선영은 도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미치겠어. 나도 내 아들 지호를 잃었다고. 도훈은 억눌러왔던 감정을 토해내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잃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호를 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가 도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2주 후 도훈과 선영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선영은 짐을 싸면서 지호의 물건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옷, 신발, 가방,
필통까지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아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혹시 알아요. 지호가 돌아올지. 선영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국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벽이 생겼습니다. 선영은 지호의 방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방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책상을 닦고 이불을 정돈했습니다. 선영이 미쳐가고 있어. 도우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한 채 그저 침묵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도우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만난 아이가 바로 정태준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 아이를 드릴 거예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재성그룹과 당신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야. 날 위해서라고요. 지호는요. 우리 지호 자리는요. 지호는 돌아오지 않아. 도우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은 서서히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도우는 비서실장이 준비해둔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6월 12일자 경찰 보고서, 대사관 협조 공문, 그리고 당시 재성그룹 보안팀의 보고서였습니다. 도운의 시선이 보고서의 한 문장에 고정되었습니다. 현지 SK 시큐리티와 공조하여 신속한 사건 종결 처리 완료. 신속한 종결, 도운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왜 보안팀이 깊이 개입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종결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도우는 보고서 하단의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자 강성구, 그룹 보안 총괄. 강성구, 지금은 도운의 최측근으로서 재성그룹의 보안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도우는 천천히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강상무 좀 내 방으로 올려보내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수화기를 내려놓은 도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12년 전 그날 단순한 실종사고가 아니었던 걸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호를 사라지게 만든 건 아닐까? 그리고 만약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라면 도운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리고 50대의 강성구가 들어왔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정장에 무표정한 얼굴. 그는 언제나 냉철하고 효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앉게. 도운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성구는 묵묵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운은 12년 전의 보고서를 그의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거 자네가 작성한 거지? 성구는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속한 사건 종결이라니 무슨 의미인가? 성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시 회장님의 경영 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내가 종결을 원했었나? 직접적으로 지시하신 건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도우는 성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강상무,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성구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12년 전 그날 정말로 단순 사고였나? 회장님 왜 갑자기 지난 일을? 대답해. 정말 사고였나? 성구는 긴 침묵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와서 다시 들추어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 순간 도우는 확신했습니다. 12년 전 그날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눈앞에 이 남자가 그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강성구가 회장실을 나간 후 도우는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구의 반응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과거를 덮으려는 듯한 태도, 미묘하게 회피하는 눈빛,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다시 책상 서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해외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 아빠, 엄마 그리고 13살의 지호. 지호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미안하다, 지호야. 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내 선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그 경호원 만난다고 했죠? 응, 그래. 7시에 집 근처 식당으로 오라고 했어. 저도 같이 가도 되는 거죠? 선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연히 같이 가야지. 만약 사실이라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도우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속내도 복잡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같은 시각 경호팀 사무실, 지호는 동료에게서 묘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회장님과 식사. 식당 주소는 아래 참조. 지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을 저녁 자리에 부르는 걸까요? 어제 면담도 했는데 또 무슨 용건일까요? 지호 씨, 회장님이 직접 부르시면 예사일이 아닌데. 옆자리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혹시 승진 아니에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글쎄요. 지호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제 회장과의 대화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과거에 대한 질문들, 13세 이전의 기억, 해외에서의 꿈, 왜 회장은 그런 사적인 것들을 물었을까요?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민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도은의 집, 선영은 드레스룸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걸이를 쥐기도 버거웠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거실에서 정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옷장 문을 닫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25의 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트를 입은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회사에서 막 퇴근한 듯 보였습니다. 오늘 아빠랑 저녁 약속 있어.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누구랑요? 회사 직원. 회사 직원이랑 엄마까지 같이 식사를요? 태준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냥 선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끝, 불안한 눈빛, 그리고 아버지가 요즘 보이는 기행들. 며칠 전부터 아버지는 계속 12년 전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묵은 파일을 요청하고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태주는 불안했습니다. 지난 12년간 태주는 김도은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후계자로 낙점받았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대용품이라는 것을, 진짜 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데려온 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은 태준을 평생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진짜 아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태준은 그 가정을 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엄마, 요즘 아버지가 이상하지 않아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계속 옛날 자료를 보시던데요. 12년 전 해외 시절 얘기도 하시고.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추억이 그리운가 보지. 추억이요? 그때는 지호 형이 사라져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아니었어요? 태준이 지호 형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순간 선영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미안해, 태준아. 선영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홀로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항상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태준은 선영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심이 태준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7시 레스토랑, 정숙한 분위기의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은과 선영이 먼저 도착해 테이블에 자리했습니다. 선영은 물잔을 쥔 손이 떨려 제대로 목을 축이지도 못했습니다. 진정해. 도은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진정이 돼요? 혹시, 정말 혹시.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휘파람 소리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나이도 맞고 이름도, 성이 달라.
박지호야, 김지호가 아니라. 그래도 선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2년, 강산이 변한다는 그 시간 동안 선영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친척들도, 심지어 경찰도 지호가 죽었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영만은 믿었습니다. 우리 지호는 살아있어. 꼭 돌아올 거야. 그 믿음 하나로 12년을 버텨왔습니다. 밤마다 아들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개고 책상을 닦았습니다. 옷장에 걸린 옷들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는 널 잊지 않았어, 지호야. 선영은 매일 밤 그렇게 뇌까렸습니다. 도우는 그런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안쓰러웠고 때로는 답답했습니다. 왜 놓아주지 못할까? 하지만 이제 도우는 깨달았습니다. 놓아주지 못한 게 아니라 놓아주면 안 됐던 것을, 어머니의 본능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지호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수트를 입은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도훈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호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일찍 왔어. 앉게. 도훈이 권했습니다. 지호가 자리에 앉으려는 찰나 선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몸이 석상처럼 굳었습니다. 심장이 섭는 것 같았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청년을 마주하자 선영의 몸이 본능적으로 떨려왔습니다. 그 눈매, 그 이마, 선영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호야. 선영의 입술 사이로 희미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지호는 선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기품 있는 여성. 그런데 영문도 모른 채 눈물을 쏟고 계셨습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지호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호를 응시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우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가 인사를 하고 싶어 해서요. 도훈이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호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인사를 받자마자 떨리는 손을 뻗어 지호의 손을 향했습니다. 손 한 번만 잡아봐도 될까요? 네. 지호는 당혹스러웠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지호의 손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손등을 뚫어지게 살폈습니다. 왼손 검지 근처에 선명한 흉터 하나. 선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상처 어쩌다 생긴 건가요? 글쎄요. 아주 어릴 적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도훈을 쳐다보았습니다. 도훈 역시 그 흉터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10살 무렵 지호가 요리하던 엄마를 돕겠다고 나섰다가 칼에 베인 자국이었습니다. 엄마 아파. 어머나 피. 여보 빨리 구급상자 좀. 그날 선영은 지호의 손을 부여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조심했어야지. 엄마가 해도 되는데. 그날의 기억이 도훈과 선영의 뇌리를 동시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저를 호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훈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혹시 자네가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인 것 같아서 불렀다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저 궁금해서 불렀네. 자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인생은 남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왜 궁금하신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지호가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전 보육원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대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는 바로 일을 시작했고요. 가족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해봤나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회장님과 똑같은 질문을 하시네요. 찾아봐야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째서요? 버려진 아이니까요.
지호의 말투는 건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만약 버려진 게 아니라면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다면요? 12년이란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면요? 지호는 선영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왜 이분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까? 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걸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호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정말 저를 찾는 가족이 있었다면 진작 나타났겠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선영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찾았어요. 엄마는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요. 엄마라뇨? 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선영은 오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은 포기했어. 대사관도 네 아빠까지도 모두 그만두자고 했어. 하지만 엄마는 포기할 수 없었어. 매일 밤 네 방에 들어가서 기다렸어. 언젠가 네가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지호는 혼란스러움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네가 우리 아들이야. 12년 전에 사라진 우리 아들, 지호라고. 선영의 고백에 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지호는 도훈과 선영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자신이 이분들의 아들이라니, 12년 전에 사라진 그 아이라니, 저는 박지호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넌 김지호야. 우리 아들이야. 선영이 지호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았습니다. 증거가 있어. 휘파람 소리, 나이, 그리고 이 흉터까지 모두 우리 지호와 똑같아. 지호는 손을 빼내려 했지만 선영은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기억해줘. 엄마를 좀 기억해줘. 지호의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켰습니다. 순간 잊고 있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스했던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조심했어야지. 엄마가 해도 되는데. 그 목소리, 지금 눈앞에서 오열하고 있는 이 여성의 목소리와 일치했습니다. 지호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대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같은 시각 김도훈의 자택. 정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8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외출한 지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태주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감지되던 묘한 기류, 아버지의 달라진 태도, 어머니의 눈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레 다가가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2013년 6월 12일 실종 사건 보고서. 태준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호 실종 사건. 12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형의 이름이었습니다. 태준은 문서를 계속해서 넘겼습니다. 경찰 리포트, 대사관 공문, 그리고 인사 기록 카드 한 장. 성명 박지호, 나이 25세, 직업 경호원. 태준의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박지호, 지호. 동일한 이름에 동일한 나이. 설마, 말도 안 돼. 태준은 급하게 서류 더미를 파헤쳤습니다. 그러던 중 사진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13세 소년의 얼굴이 찍힌 낡은 사진, 그리고 그 곁에 놓인 최근의 증명사진. 경호원 박지호. 태준은 두 사진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닮았습니다. 아주 많이. 동일 인물이 분명했습니다. 13세 소년이 성장하면 딱 저런 모습일 것 같았습니다. 진짜 형이 돌아온 건가? 태준의 입술 사이로 낮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전신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12년 세월 동안 태준이 가장 무서워했던 순간이 닥친 것입니다. 친아들의 귀환. 태준은 소파 위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12년 전 태준이 김도훈의 저택에 처음 발을 들인 날, 당시 태준은 10살,
보육원 출신의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일찍 여의고 혼자가 된 아이였죠. 너를 내 아들로 삼고 싶다. 김도훈이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성그룹 회장이 자신 같은 고아를 입양하겠다니. 정말 저를 말씀이세요? 그래, 넌 영리하고 예의도 바르더구나. 우리 집 아들이 되어 주겠니?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안락한 집, 이제는 외로움 끝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허나 집에 당도한 첫날,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엔 이미 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니,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여긴 지호 방이다. 출입하지 마라. 도훈이 방문 하나를 가리키며 일렀습니다. 지호라고 우리 아들이었다. 허나 이젠 없어. 도훈의 목소리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날 밤 지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여인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유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자신은 사라진 아이의 빈자리를 채우는 대용품이라는 것을. 그 후 12년 태준은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해외 유학을 다녀왔으며 명문대를 졸업하고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도훈은 태준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잘했어, 태준아. 넌 정말 듬직한 아들이야. 하지만 선영은 달랐습니다. 선영은 태준을 미워한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엄마가 널 온 맘 다해 사랑해주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어머니. 태준은 늘 그렇게 답했습니다. 허나 속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태준은 되뇌었습니다. 난 대용품일 뿐이야. 진짜가 나타나면 버려질 운명이야. 그 공포는 태준의 무의식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래서 태준은 더욱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뛰어넘으려 애썼고 회사에서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내가 친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된다면 아버지가 날 내치지 않으시겠지.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걸까요? 진짜 핏줄이 돌아왔으니까요. 태준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드릴까 망설였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진 못했습니다. 대신 회사 인사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정태준입니다. 박지호 경호원 파일 좀 넘겨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이십니까? 밤 8시가 넘었는데요. 급한 건입니다. 회장님 지시로 체크해야 할 게 있어서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일로 송부하겠습니다. 몇 분 뒤 태준의 메일함에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태준은 파일을 열어 정독했습니다. 성명 박지호. 생년월일 2001년 3월 15일. 가족 관계 없음. 보육원 출신. 13세 이전 기록 부재. 태준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13세면 2014년. 김지호가 실종된 건 2013년. 당시 나이 13세. 1년에 5차. 허나 기록이 전무하다는 건 석연치 않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고의로 삭제한 거라면 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꼬여갔습니다. 만약 박지호가 정말 김지호라면 누가 그의 과거를 지운 걸까요? 왜 기억을 잃게 만들었으며 하필 12년이 지난 지금 다시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태준은 현관 앞을 서성이며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도훈과 선영이 하차했습니다. 선영의 눈시울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내내 울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태준이 다가갔습니다. 태준아, 아직 안 잤니? 도훈이 물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식사하셨습니까? 태준의 물음에 도훈과 선영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회사 직원이다. 도훈이 짧게 일축했습니다. 혹시 경호원 박지호입니까? 태준의 질문에 도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서재에서 서류를 봤습니다. 태준이 솔직하게 실토했습니다. 함부로 남의 서류를 뒤지면
어떡하냐. 도훈이 역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형입니까? 선영이 태준을 응시했습니다. 미안함과 비통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태준아,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우는 긴 침묵 끝에 입을 떼었습니다. 아직 확답할 순 없다. 허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가능성이라니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검사는 진행하셨나요? 내일 진행할 예정이다.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슨 뜻이냐? 제 입장은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태준의 언성이 높아졌다. 12년이란 시간 동안 전 이 집안의 아들로 살았어요. 아버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헌데 친아들이 오면 전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까? 태준아, 오해다. 선영이 다가서려 했으나 태준은 뒷걸음질 쳤다. 아니요, 전 알고 있었어요.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도대체 뭘 안다는 거니? 제가 대용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태준의 말에 선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하다, 태준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두세요. 태준이 악을 썼다. 12년 내내 죄송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소리가 절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제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가 매일 사과를 받아야 하냐고요. 태준아, 전 그저 사랑이 고팠어요. 친자식처럼 사랑받고 싶었다고요. 태준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2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비친 나약함이었다. 도우는 태준을 와락 껴안았다. 태준아, 넌 내 자식이다. 진짜 내 아들이야. 빈말 마세요. 진짜 핏줄이 나타났잖아요. 설령 그렇다 해도 둘 다 내 자식이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친자식이 왔는데 양자를 똑같이 대할 수 있다고요? 도우는 말문이 막혔다. 태준은 도훈의 팔을 뿌리쳤다.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태준은 제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방문이 거칠게 닫혔다. 거실에 남겨진 도훈과 선영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태준은 방 안 책상에 걸터 앉았다. 창 너머를 응시했다. 도시의 야경이 어지럽게 반짝였다. 난 어디로 가야 하나? 태준은 12년간 공들인 탑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우수한 성적, 유학 생활, 명문대 간판, 회사 내 입지, 전부 친아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허나 진짜 주인이 오면 그 모든 건 휴지 조각이 된다. 난 결국 대타일 뿐이었어. 태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날 밤 태주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내 위치는 진짜 형인 김지호가 후계자가 되나? 난 이 집에서 축출당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제 발로 나가야 하나? 태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어둠 사이로 12년 전 그날이 오버랩되었다. 너를 내 아들로 삼고 싶다. 그땐 세상을 다 가진 듯했다. 허나 지금은 공포스러웠다.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태주는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양심 따위 버리고서라도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조용히 사라져야 하나? 태주는 알 길이 없었다. 단 하나 명확한 건 있었다. 내일부터 모든 판도가 뒤집힐 거라는 사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태주는 결단해야만 했다. 김지호를 형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 자리를 고수할 것인가? 태준의 밤은 깊어만 갔다. 이튿날 아침 도우는 일찌감치 재성그룹으로 출근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다. 머릿속이 헝클어져 있었다. 지호의 얼굴, 선영의 눈물, 그리고 태준의 절규. 허나 지금 최우선은 진실 규명이었다. 도우는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 강성구 상무 스케줄 확인해. 금일 오전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만 취소하고 지금 당장 회장실로 호출해. 알겠습니다.
10분 뒤 강성구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50줄에 들어선 그는 여전히 포커페이스였다. 회색 수트에 검은 타이,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급히 찾으셨습니까? 회장님, 도은의 목소리엔 냉기가 흘렀다. 성구는 소파에 착석했다. 그는 도은의 기색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읽었다. 도은은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성구 면전에 던졌다. 이게 뭡니까? 성구는 파일을 열어보았다. 12년 전 실종 사건 보고서였다. 회장님 지시로 준비한 자료 아닙니까? 자네가 올린 보고서를 다시 정독했네. 도은이 입을 열었다. 신속한 사건 종결 처리 완료. 이 문구 말이야. 성구는 입을 다물었다. 어째서 종결이란 단어를 썼지? 경찰 수사도 미진했는데. 당시 정황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회장님 자리는 딴 사람 차지가 됐을 겁니다. 내가 종결을 바랐던가. 도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직접적인 지시는 없으셨지만 그럼 누가 원한 건가? 성구는 묵묵부답이었다. 도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구 앞에 섰다. 강성구, 난 자네를 20년 넘게 봐왔어. 자네는 내 최측근 중 하나야.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렇다면 실토해. 12년 전 그날 내 아들 지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성구는 도은을 직시했다. 회장님, 굳이 과거를 들추시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때로는 진실을 덮어두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도은은 성구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자식 일이야. 12년이나 생사를 몰랐던 내 아들 문제라고. 성구는 도은의 손을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회장님, 흥분을 가라앉히십시오. 진정하라니. 자네가 뭔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성구는 긴 침묵 끝에 입을 뗐습니다. 듣고 싶으십니까? 진심으로요. 당연한 거 아닌가. 감당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네. 어서 말해. 성구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13년 6월 회장님의 아드님이 행방불명되셨죠. 그건 나도 아네. 하지만 회장님께서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일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도은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계획이라니. 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성구는 도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회장님, 2013년은 회사에 있어 중차대한 시기였습니다. 해외 진출, 정부 사업 입찰, 그리고 회장님 일가에 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죠. 도은은 숨을 삼켰습니다. 위협이라니? 경쟁사들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볼모로 삼으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난 그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네.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습니다. 성구의 대답에 도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째서 회장님께서 아시게 되면 사업을 접으실 거라 판단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내 자식이 위험에 처했는데, 하지만 그 사업엔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밥줄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성구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친 건가? 희생이라뇨, 보호한 겁니다. 보호라니, 아드님을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켰습니다. 신분을 세탁하고 기록을 말소해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도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쳤어. 자네 제정신이 아니군. 회장님을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난 바란 적 없어. 하지만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성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도우는 책상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럼 지호는 어떻게 된 거야? 13년 동안 어디 있었나? 고아원에 위탁했습니다. 새 이름을 부여하고 과거 기록은 전부 파기했습니다. 기억은, 지호는 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건가? 성구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심리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심리 제어라니 기억을 억압하는 기술입니다.
당시 해외에서 연구 중이던 실험적인 요법이었습니다. 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기억을 지웠단 말인가? 차단한 겁니다. 완전히 삭제한 게 아니라 단지 떠올리지 못하게 막아둔 것 뿐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야?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거잖아. 가족도, 추억도, 정체성마저 모두 도둑질한 거잖아. 회장님과 회사를 보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난 그런 거 원한 적 없다고. 도훈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성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 최종 결제 서류입니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안에는 각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 세탁 승인서, 고아원 입소 의뢰서, 그리고 심리 프로그램 동의서까지. 도훈의 시선이 서류 하단에 꽂혔습니다. 승인자 김도훈, 도훈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회장님께서 친필로 승인하신 겁니다. 말도 안 돼. 난 이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어. 2013년 7월 15일 회장님께선 수많은 결제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업무 복귀를 위한 안건들이었죠. 그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귀국 직후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결제하던 날, 성구가 가져온 수십 장의 문서에 기계적으로 서명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자네가 고의로 섞어 넣은 거야. 성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긍정이었습니다. 도훈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악랄한 자식, 날 이용해 먹은 거야.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지우게 만든 거잖아. 회사를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회사가 내 자식보다 중요해? 수천 명의 밥줄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의 인생을 짓밟아도 된다는 거야. 성구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회장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한 명을 희생해 1000명을 살릴 것인가? 전 1000명을 택했습니다. 도훈은 성구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사람이 아니야. 전 기업가입니다. 감정보다는 논리로 움직이죠. 내 아들도 그 논리의 일부였나? 성구는 침묵했습니다. 도훈은 내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보안팀,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올라와. 강성구 상무를 경찰에 넘겨야 해. 성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회사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주가 폭락, 신뢰도 하락, 각종 소송. 회장님 또한 공범으로 몰리실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진심이십니까? 회장님의 명예, 회사의 앞날, 직원들의 생계까지 전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도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성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폭로되면 모든 게 붕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 도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겪었을 지옥을 생각하면 재성그룹 따위 무너져도 상관없어. 곧이어 보안팀이 들이닥쳤다. 강성구 상무, 당장 경찰서로 연행해 아동 납치 및 불법 인신매매 혐의로 정식 고소할 거니까. 보안 요원들이 성구의 양팔을 거칠게 제압했다. 성구는 질질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도훈을 노려보았다. 회장님, 결국 재성그룹보다 핏줄을 택하시겠다는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난 그룹 총수이기 이전에 하나이의 압이다. 성구는 비릿한 조소를 흘렸다. 12년 전에도 그렇게 나오셨다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지호가 회장님 눈앞에 다시 나타날 줄이야. 그 말을 끝으로 성구는 거칠게 끌려나갔다. 홀로 남겨진 도훈은 소파 위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모든 비극은 자신의 탓이었다. 아들을 지켜내지 못한 무능함도, 성구를 맹신했던 어리석음도, 서류에 무심코 서명했던 안일함도, 그리고 12년이나 진실을 외면했던 죄까지. 지호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도훈은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파묻었다.
58세의 중년 남성이자 재성그룹의 회장이 체면도 잊은 채 오열했다. 집무실 밖은 직원들의 수군거림으로 소란스러웠다. 강성구 상무가 수갑차고 끌려갔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지? 12년 전 회장님 아들 실종 사건이랑 연관 있다던데. 소문은 삽시간에 사내 전체를 뒤덮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타전되었다. 재성그룹 임원 아동 유괴 혐의로 긴급 체포. 12년 전 실종 사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지호는 좁은 원룸에 웅크리고 앉아 뉴스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강성구의 얼굴, 그리고 흘러나오는 12년 전 실종 사건의 전말. 순간 지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쨍하고 깨지는 파열음이 들렸다. 으윽, 지호는 머리를 부여잡고 신음했다. 본물 터지듯 쏟아지는 기억의 파편들, 낯선 골목길, 거친 손길, 그리고 그리운 목소리. 지호야, 차 조심해야지. 엄마. 지호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12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지호는 바닥에 쓰러진 채 벌레처럼 몸을 말았다. 머리가 산산조각 날 듯한 고통이었다. 마치 누군가 뇌 안쪽을 정으로 쪼아대는 것만 같았다. 으악. 처절한 비명이 좁은 방을 메웠다. 그의 뇌리로 과거의 잔상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12년 전 13살의 김지호가 통학버스에서 내리고 있었다. 가방을 고쳐 메고 집으로 향하던 길, 햇살은 눈부시게 따사로웠다. 지호는 입술을 오므려 휘파람을 불었다. 음악 시간에 배웠던 동요 멜로디였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섰다. 슬라이딩 도어가 열렸다. 김지호 학생 맞니? 낯선 사내의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급한 사정이 생기셨다고 널 집까지 태워다 주라고 하시는구나. 아빠가요? 지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빠는 늘 서재에서 기다리셨는데 잔말 말고 타라. 회장님이 기다리셔. 사내의 투박한 손이 지호의 팔뚝을 낚아챘다. 잠시만요. 아빠한테 확인 전화부터 하고요. 하지만 사내는 막무가내로 지호를 차 안으로 구겨 넣었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뭐 하는 거예요? 내려줘요. 지호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차는 이미 굉음을 내며 출발한 뒤였다. 장면이 바뀌어 어둡고 습한 지하실. 지호는 의자에 결박되어 있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왜 저를 끌고 온 거예요? 지호는 공포에 질려 울먹였다. 철문이 열리고 말끔한 수트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강성구였다. 많이 놀랐니? 누구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널 해치려는 게 아니란다. 오히려 널 보호하고 있는 거야. 보호라뇨. 네 아버지는 아주 높은 분이셔. 그래서 널 노리는 적들이 너무 많아. 지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단다. 넌 이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 해. 싫어요. 집에 갈래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지호가 울음을 터뜨리며 발버둥 쳤다. 성구는 품 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미안하지만 다 널 위해서 어쩔 수 없구나. 그게 뭐예요? 날카로운 바늘이 지호의 팔뚝을 파고들었다. 아도. 순식간에 시야가 흐릿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의식이 닷으로 빠져드는 순간 성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괜찮아.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거다. 그 후 며칠간 지호는 지옥 같은 세뇌 과정을 겪어야 했다. 창백한 하얀 방, 차가운 금속 의자, 헤드폰을 통해 끊임없이 주입되는 음성. 너는 박지호야. 부모는 사고로 죽었어. 과거 따윈 잊어. 넌 박지호로 다시 태어난 거야. 처음엔 격렬히 저항했다. 아니야. 난 김지호라고. 엄마, 아빠. 하지만 약물과 최면은 서서히 그의 자아를 갉아먹었다. 엄마의 미소가 뿌옇게 지워졌고 아빠의 목소리는 잡음 속에 묻혀버렸다.
따뜻했던 집의 풍경이 머릿속에서 증발해버렸다. 일주일 후 소녀는 낯선 이름표를 달고 보육원에 입소했다. 박지호 13세 연고 없음. 원장이 무미건조하게 서류를 작성하며 말했다. 넌 여기서 새 삶을 사는 거다. 알겠니, 지호는? 아니, 이제 박지호가 된 소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무표정, 감정이 거세된 눈동자였다. 다시 현재 지호는 비틀거리며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뭐지, 기억이 전부 다 돌아왔어. 지호의 입술 사이로 전율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지난 13년간 잊고 지냈던 기억들, 어머니의 온기 어린 손길, 아버지의 호탕한 목소리, 해외에서 살던 저택과 학교 친구들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지호는 물끄러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왼손 검지 옆에 남은 희미한 흉터, 어머니가 소독약을 발라주며 눈물 짓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무렵 요리를 돕겠다고 나섰다가 칼에 베었던 날, 어머니는 지호의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심했어야지. 엄마가 하면 되는데. 괜찮아요, 엄마.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도 엄마 마음이 아파서 미안해. 그날 밤 어머니는 밤새도록 지호의 곁을 지켰습니다. 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잊은 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바로 김도훈의 번호였습니다. 같은 시각 김도훈의 자택, 도훈과 유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강성구의 체포 속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호가 이 뉴스를 봤을까요? 선영이 근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 봤겠지. 그럼 기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순 없어. 강성구가 놈이 쓴 심리 조작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 수가 없으니. 그때 도훈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박지호였습니다. 도훈은 황급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그 한마디에 도훈은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지호예요. 기억났어요. 전부 다 기억났어요. 지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녔던 일, 휘파람을 불던 기억, 엄마 손을 치료해주던 일까지 전부 다요. 도훈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이 도훈의 곁으로 다가와 수화기에 대고 물었습니다. 지호야, 정말 우리 지호니? 선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서.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선영은 전화기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널 지켜주지도 못하고 빨리 찾아내지도 못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나쁜 건 날 납치한 그 사람들이에요. 지호 역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니? 도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집 근처 원룸이에요. 주소 찍어 보내라. 지금 당장 갈게. 네. 통화가 끊기자마자 도훈과 선영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거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정태주는 계단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형이 기억을 되찾았구나. 태준의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 진짜 아들이 돌아왔으니 자신은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걸까?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분 후 마포구 망원동의 한 원룸 건물에 도훈과 선영이 도착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3층 끝 방 앞에 섰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빠, 엄마, 지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호야, 선영은 지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지호도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12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느낌,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미안해, 지호야.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는 절 찾으려고 애쓰셨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어. 선영은 지호를 아는 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훈도 두 사람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도훈의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널 지키지 못했어. 아빠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 서류에 사인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빠가 모르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아빠 잘못이야.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어. 도훈은 지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도 가족도 없이 혼자 버텨야 했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가 곁에 있어. 정말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넌 원래 우리 아들이잖아. 선영이 지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넌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야.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넌 우리 아들이야. 지호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원룸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 도훈은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확실합니다. 99.99% 일치합니다. 박지호 씨는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도훈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그곳엔 지호와 선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지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훈은 말없이 결과지를 지호에게 건넸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부자, 관계 확률 99.99%. 지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네요.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이건 그저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야. 도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내 방이 있어. 12년 동안 변함없이 그대로 보관해뒀단다. 내 방이란다. 엄마가 매일같이 쓸고 닦았어. 널 기다리면서. 지호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우리 지호.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형, 정태주는 어떻게 될까? 내가 돌아오면 그 형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지호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환희와 우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까요? 12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먼지 쌓였던 책상과 침대는 말끔해졌습니다. 옷장에 걸린 소년의 옷들은 선영이 정성스레 보관해 두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었구나. 지호는 방 안을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해외 축구팀 브로마이드, 책꽂이에 꽂힌 학교 교과서들, 책상 서랍 안에 필기구들까지 모든 게 12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엄마가 매일 쓸고 닦았단다. 널 기다리면서 선영이 지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가 언젠가 꼭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지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고맙긴. 애미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는걸. 선영은 지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 도훈, 선영, 지호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준 형은 어디 갔어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라던.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계속 야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도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태준이 자리를 피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태준이 불편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는 바람에 태준 형이 더 힘들어하고 있구나. 지호는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호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건 기쁜 일이었습니다. 가족을 만난 것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면서까지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걸까요? 지호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도우는 태준을 찾아갔습니다. 태준아, 아버지.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 여기서 뭐하냐? 업무 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서류 한 장도 안 넘어갔잖아. 도우는 태준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요즘 너무 겉도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거 없다. 네 마음 다 이해해. 도우는 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준아, 너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말씀하십시오. 넌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냐? 태준은 고개를 들어 도운을 쳐다봤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예. 저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저를 거두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껴 주셨잖아요. 그래, 나도 널 내 아들로 생각한다. 도운이 말했습니다. 지호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친아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두 놈 다 내 아들이야. 도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호는 내가 낳은 아들이고 너는 내가 가슴으로 선택한 아들이야. 둘 다 나에겐 소중하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그럼 나는 두 아들 녀석 다 사랑한다. 도우는 태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내가 널 불안하게 만들었구나. 아닙니다. 앞으로 잘해보자. 우리 네 식구 다 함께 말이야. 태준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12년 동안 묵혀왔던 불안과 두려움이 일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도훈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실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다 같이 모이자고 한 이유가 있다. 도훈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큰 경사가 있었지. 지호가 돌아왔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하지만 아직 매듭짓지 못한 문제가 있어. 도훈은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호야, 너는 태준이 때문에 마음이 쓰이지.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바람에 태준 형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태준아, 저는 제 입지가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지호는 태준을 응시했습니다. 태준아, 나는 내 자리를 뺏으려는 게 아니야. 난 그저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넌 진짜 아들이잖아. 너도 진짜 아들이야. 12년 동안 부모님 봉양하고 회사 일 배우면서 가족을 지켜온 건 너잖아. 나는 그저 기억 잃고 떠돌던 사람일 뿐이고. 태주는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호야 미안해. 나도 네가 부러웠어. 핏줄로 이어진 진짜 아들이니까.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엄마가 널 온 맘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너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나 다름없어. 선영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은 선영을 와락 안았습니다. 2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도훈이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재성그룹 후계자는 태준이가 맞는 게 어떨까? 예, 태준이 화들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지호가 돌아왔는데요. 지호는 12년의 공백기가 있어. 하지만 태준이 너는 12년 동안 경영 수업을 받았잖니. 저는 찬성입니다. 지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경영에는 뜻도 재능도 없습니다. 태준이가 맞는 게 순리죠. 전 그저 식구들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태준이 지호를 응시했습니다. 형, 고마워요. 고맙긴 형으로서 당연하지. 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은 지호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형제로서. 지호는 태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래, 우린 한 핏줄이니까. 몇 달이 지나고 김도훈 가족의 생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태준은 후계자 수업을 받았고 지호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식구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뭐가 좋을까? 엄마표 칼국수요. 두 아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주방에서 두 형제가 나란히 요리를 거들었습니다. 조심해, 칼이 잘 들어. 지호가 태준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알겠어요, 형. 도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게 진정한 가족이지.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둘러앉아 칼국수를 비웠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앞으로 자주 해줄게. 선영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건배하자. 도훈이 물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 출발을 위하여. 네 개의 잔이 부딪히며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김도훈의 집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12년간의 고통은 막을 내렸고 바야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호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에게도 돌아갈 집이 생겼어. 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가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은 많은 걸 앗아갔지만 끝내 가족의 연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었으며 사라진 줄 알았던 사랑은 결국 서로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가슴속의 가족을 다시금 떠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